안녕하세요. 술루몽 구스입니다. 간만에 책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프란츠 카프카의 실종자라는 책입니다. 문예출판사에서 요번에 이제 리커버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예출판사 책을 보면 예전에 그 못생긴 버전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커버가 계속 돼서 나올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독서 모임에서 카프카의 실종자라는 책을 읽게 돼서 저는 새로 나온 문예출판사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번역가는 송경은 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카프카의 번역은 권혁준 님이나 홍성광 님으로 읽고 있는데 다른 출판사 거로 읽어볼까 하다가 이 책이 이제 리커버가 새로 나와가지고 새 책 구매해가지고 읽게 되었는데요. 번역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읽기에 되게 어려움이 없이 읽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다른 책하고 제가 비교를 했거든요. 요 문예출판사에 있는 번역이 초반에 첫 문장인데 그 문장에서도 한 구절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조금 더 추가된 번역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거의 축약한 번역으로 첫 문장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번역에 살짝 이제 믿음이 가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읽었습니다. 뭐 의미 전달하는 데는 이상은 없으니까요. 근데 프란츠 카프카다 보니까 약간 문장의 맛이라는 게 조금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조금 덜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실종자는 프란츠 카프카의 미완성 장편소설 고독 3부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송과 실종자, 그 다음에 성이라는 작품, 이 세 작품이 고독 3부작에 속해 있는데 이 실종자는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속해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카프카의 매력이 잔뜩 들어있고 요거는 특이하게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이 급변하는 그런 미국 사회에 던져진 존재로서 이 작품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스토리적으로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읽었던 작품이고 이거를 읽고 나서 고독 3부작을 완결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전에 제가 소송이라는 작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읽게 된 책이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이 성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홍성광님 번역이라서 펭귄 클래식 제가 잘 선택하지는 않는데 여기 홍성광님 번역이 이 펭귄 클래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책으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작품이고 이 성이라는 작품은 거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모든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려웠고 읽는데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를 읽고 있는 듯한, 이해는 안 가는데 내가 이 작품을 완독은 했지만 거의 10%나 될까? 이해한 게 한 10%나 될까 싶을 정도로 조금 이 작품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은 작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지는 프라하에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두 상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번역은 좋았는데 중간에 이제 16장부터 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서도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읽을 때 조금 두렵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읽은 게 조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음으로써 프란츠 카프카의 장편 3개는 다 본 겁니다. 카프카의 단편들도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카프카의 단편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편, 에세이, 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었던 게 요거는 이제 소전서가에서 서평단으로 선정이 돼서 읽게 된 책이고요. 최유한 소설가님의 카프카의 프라하라는 책입니다. 책이 길더라고. 책이 이쁩니다. 이거는 이 최유한 소설가님이 이 프라하를 돌아다니면서 이 프라하에 가면은 카프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면서 쓴 여행 에세이 집입니다. 그러면서 카프카에 대한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첨부가 돼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카프카의 독서 모임을 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꽤나 유용했던 자료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 에세이이기도 하지만 이 목차가 꽤나 잘 갖춰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산책길 일로 해가지고 카프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엔잡너 카프카라는 챕터로 진행이 되고 산책길 2번에서는 카프카의 애인들 4명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책길 3에서는 카프카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카프카로서는 가족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카프카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번째 산책길에서는 카프카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 또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막스 브로트라는 이 사람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산책길 5번째에서는 카프카의 작업실들에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그런 거리나 건물이나 바뀌게 된 그 건물들 그리고 박물관 뭐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좋아하시고 이 프라하를 여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으로도 사진하고 설명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꽤나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매한 책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알마 출판사에서 나온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탱고라는 책입니다. 이건 영화화로도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2015년 맨부커상에 수상을 했던 작품이고요. 제가 이거 뭐 첫 페이지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를 읽고 이 책을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한 책인데 이 첫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번에 이제 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이 사람 노벨문학상 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탄탱고는 헝가리 문학의 거장이자 아무란 묵시록 문학의 대가인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헝가리 남동부에 버려진 집단 농장 마을을 배경으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이 체제에 유린당하고 몰락하며 끝내는 고통의 원 안에 갇히고 마는 과정을 탱고의 스텝, 앞으로 6스텝, 뒤로 6스텝이라는 형식에 맞춰 매혹적이고 무자비하며 경이롭게 그려낸 전설인 작품이다. 8년 또 맨부커 최종 후보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읽을 책이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읽지는 못하는데 빠르게 읽어볼 책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마 출판사에서 크로스노 호르커의 라슬로의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마 출판사에서 밀고 있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은 소서재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김봉철님의 소설집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이라는 책입니다. 독립출판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김봉철님이 되게 유명하신가 봐요. 그래서 30대 백수 쓰레기의 일기로 김봉철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그의 첫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안에를 보면은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무촌 제17구역, 아마릴리스의 노예, 아버지의 영화라는 단편 3편하고 악기일기라는 중편 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티가 나는데 이렇게 단편 3편하고 나머지는 악기일기라는 소설로 돼 있는 소설집이고요. 수호서재에서 이 책을 제안을 주셨을 때 요 제안 주신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이 이 악귀일기를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해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마음을 들여다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의 진솔한 고백을 읽으며 누군가의 외로움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책이라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은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부영사라는 책입니다. 듀라스는 뭐 말해서 뭐합니까? 듀라스니까요. 이 책은 아마 듀라스의 후기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작가의 글쓰기 인생을 통틀어 창틀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작품이 있다면 듀라스에게는 그것이 부영사이다. 작가의 내면과 외면, 과거의 작품과 미래의 작품, 개인성과 역사성, 사적 영역과 그에 대한 정치적 해석,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른 쪽에서 건너편을 들여다보아야 이쪽이 보이는 투명한 그러나 통과해야만 양쪽이 다 보이는 창틀이 부영사이다 라고 옹기니의 말에 써있고요. 부영사에서부터 듀라스의 글쓰기의 후기적 특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글쓰기의 면모와 함께 어떤 곳을 지향해가는 작가의 세계관은 그러한 글쓰기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듀라스 후기의 작품의 중요한 본질을 사랑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형상된다. 롤 V 슈타인의 황홀, 부영사, 사랑 이 세 작품을 보면 점차적으로 비어가는 혹은 정화되어가는 듀라스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말없음표, 침묵, 짧은 문장, 띄엄띄엄 이어지는 느린 리듬의 행들이 작품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듀라스의 초기 작품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모든 작품들이 읽어보면은 좋습니다. 뭐 전기 작품에 비해서 후기 작품이 떨어진 면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가는 그런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든 중기든 후기든 다 좋아합니다. 듀라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작가의 1순위니까요. 다음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이사벨 아yen데의 세피아빛 초상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406번째로 나온 책으로 그래도 최신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사벨 아yen데는 워낙에 그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또 정치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이 작품들을 보시면은 좀 더 재미있게 보실 겁니다. 영혼의 집, 운명의 딸과 3부작을 이루는 아yen데 문학의 정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세피아빛 초상은 캘리포니아 황금 열풍, 차이나타운에서 성행한 아동 성매매 산업, 증기선의 출항,
칠레의 내전 등 역사의 굴곡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고난과 역경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칠레의 자연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거미줄 같은 이야기 구성을 가진 세피아빛 초상은 이사벨 아엔데의 특유의 마술적 사실주의와 에로티시즘이 가장 빛나는 작품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했던 여성상을 보여주는 아우로라의 삶은 영혼의 집 클라라, 운명의 딸의 엘리사와 함께 4대에 걸친 기나긴 역사를 연결하며 3부작을 완결 짓는다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3부작 중에서 영혼의 집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의 딸하고 세피아빛 초상을 보면 또 3부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강 작가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에 나왔던 그 시집이 아니고요. 리커버로 잠시 나왔던 한정판으로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는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된 게 있고 한강 작가는 소설로만 좀 유명한데 이 시집을 이거 단 한 권만 내셨거든요. 그래서 시도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소설도 조금 어려운데 시도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싶지만 심장이라는 사물이라는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진 단어를 들여다본다. 희미하게 남은 선의 일부, 기억 또는 니은이 구부러진 데 지워지기 전에 이미 비어있던 사이들, 그런 곳에 나는 들어가고 싶어진다. 어깨를 안으로 밀고 허리를 젓고 무릎을 구부리고 힘껏 발목을 오므려서 희미해지려는 마음은 그러나 무엇도 희미하게 만들지 않고 덜 지워진 칼은 길게 내 입술을 가르고 더 캄캄한 데를 찾아 동그랗게 뒷걸음치는 나의 혀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인데 모르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그렇게 쉽게 쓰는 작가는 아니니까요. 다음 작품은요. 워크룸 출판사에서 나온 이글라야 페터라니의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라는 책입니다. 워크룸 출판사의 이 판형의 작품들이 되게 인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배수아 작가를 좋아하는데 배수아 작가의 번역이라서 구매를 한 겁니다. 폴렌타가 어느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출간했을 때 이 제목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수아 작가의 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나는 한국 출판사 2군데에 페터라니의 책을 추천했지만 예상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있었다. 도서관장의 집에서 이 책을 처음 건네받은 후 몇 년이 흘렀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페터라니의 책을 번역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었을까? 나는 늘 아방가르드 작품을 번역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천재적인 언어 유희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고 잘 번역할 자신도 없다. 대신 나는 축약된 언어의 시, 산문 형태의 흥미를 느낀다. 다른 무엇보다도 번역자로서 나를 끌어당기는 언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배수아 작가가 그 취리히에 살 때 그곳에 있던 도서관의 관장이 읽어보라고 권했던 그 책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했고 그 번역 작업을 출판사로부터 이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이 워크룸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같은 워크룸 출판사고요. 루이스 캐럴의 운율 그리고 의미, 헝클어진 이야기, 두 편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책들이 판형이 작고 워크룸 출판사는 좀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눈에 띄는 작품인 것 같고 어떤 작품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요 이글라야 페터라니 책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요거 한 권만 구매를 못해서 같이 있길래 요거 2권을 주문을 했던 책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창비 세계문학에 있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올리버 트위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19세기 영국 계급사회에 대한 거침없는 풍자를 하고 있고 대중소설과 사회소설의 면모를 두루 갖춘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런던 뒷골목의 누추한 광경을 숨김없이 그려내 발표 직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찰스 디킨스는 서문에서 어린 올리버를 통해 선의 원리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끝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계층과 형편에 관계없이 산재하는 인간의 다양한 본성을 조명하고 불합리한 구빈제도와 사법제도를 신랄한 유머로 비꼬면서 당대 영국 계급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 작품은 디킨스의 손꼽히는 수작이자 영미문학 걸작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양기자 소설집입니다. 슬픔도 힘이 된다 라는 작품이고 쓰다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쓰다 출판사에서 양기자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양기자 작가는 뭐 절필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신간은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그때 이제 한창 글을 쓰실 때 많은 글을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책이 조금 남아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양기자 작가는 개인적으로 국내 작가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안쪽에 5편의 단편이 있습니다. 산꽃, 천마총 가는 길, 기회주의자, 슬픔도 힘이 된다, 숨은 꽃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책이지만 이게 아마 93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책인 것 같거든요. 양기자 작가의 소설들은 90년대에 쓰여졌지만 그 당시에 쓰여졌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요즘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그런 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여기에 나무생각 출판사에서 나온 라이너 펑크가 에리 프롬의 작품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은 워낙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에리 프롬 글들이 조금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 작가 요 라이너 펑크라는 분이 아마 그렇게 어려운 글을 가져온 것 같진 않고 조금 쉽게 읽힐 수 있는 글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제목에 끌려서 구매한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커트 보니컷의 마더나이트라는 장편소설입니다. 커트 보니컷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미국 작가이기 때문에 계속 번역본들이 조금 많이 돼 있어서 번역본 보이면은 구매를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장편소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장편소설입니다. 옹기니의 말에서 살아생전의 그는 인간의 양심과 선량한 휴머니즘을 열렬히 옹호했고 히틀러와 조지 부시와 미국 사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편에서 자신을 러다이트라 불렀고 소외된 계층 편에서 자신을 순수한 사회주의자라 칭했다. 그의 자아는 건강하며 건강한 자아의 토대는 반성이다. 반성 없는 세상, 가면과 분열의 세상에 던지는 그의 메시지는 하워드 캠벨의 절규에 담겨 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커트 버니커트가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커트 버니컷의 작품을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무겁지 않고 코미디적인 이야기로 끌어나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커트 버니커트의 작품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열림원 출판사에서 나온 김혜란 작가의 읽기 좋은 이름이라는 산문집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김혜란 작가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두근두근 내 인생, 비행운, 바깥은 여름이라는 작품들을 쓰셨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작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작도 보이면은 저도 신작을 구매해서 읽을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책이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리처드 플래너건의 골드의 물고기 책 12마리 물고기에 얽힌 소설이라는 장편소설 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목과 표지에 끌려가지고 구매한 책이거든요. 약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책이 약간 생각이 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2001년에 발표한 골드의 물고기 책은 앞서 발표한 두 작품을 잇는 영혼의 역사의 완결작으로 19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의 잔인한 일상과 유배자이자 몽롱한 기억을 뒤섞어 쓴 몰락의 자연사다. 플래너건은 이 작품으로 앨리스 먼로와 이언 맥큐언을 제치고 2002년 영연방 문학상과 빅토리아주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 그리고 2014년에 맨부커상과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문학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작가 리처드 플래너건은 처음 듣는데 이분 맨부커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지와 제목에 끌린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